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2일 프리마켓 뉴욕.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는 지금 현재 프리장 시장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멘탈 상태가 연말을 맞이해서 되게 좀 안 좋았다가 급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조금 짚어보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0.3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중소형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1.23% 정도, 그리고 TSMC와 브로드컴, AMD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투심이 계속 좋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프리장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점,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2% 정도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틱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수급이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1.2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뭐 제네시스 미션과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일단 투심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MSTR도 최근에 11월 조정에서 큰 이제 좀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MSTR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말에 산타레를 좀 즐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원자재도 난리가 났습니다. 원자재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조금 전 금과 은 가격이 모두 동시에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은 4,444달러, 은 가격은 69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연말연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자산,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자를 기준으로 금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70%,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28% 상승이라는 이상적인 기록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MBC 뉴스 인터뷰가 공개된 후 원유 시장의 파장도 적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공급 중단 위기에 국제유가는 현재 프리마켓에서 1%대 올라가고 있고요. 또 겨울철 한파라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도 현재 3% 가깝게 급등하면서 4달러 초반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오렌지 주스 선물이 오늘만 지금 20%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잘못 찍힌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무슨 일 있나요, 여기? 오렌지 주스 선물은 사실 우리가 뭐 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원 지역에서 공급 부족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색, 많이 이제 불이 녹색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대하는 산타랠리가 정말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이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정말 다행이다. 네. 예,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해서 지난 한 주 그 짧은 한 새 일주일 사이에 V자 반등을 한 거죠. 했고 오늘도 뭐 말씀 주신 대로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시장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로 정확히 12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딱 보합이더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12월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12월 특히 지난주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주도의 V자 반등을 내준 것은 또 우리나라의 또 반도체 글로벌 원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 미국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긍정적인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분위기가 좀만 더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전통적인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정말 코앞에 다가오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산타랠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가 도대체 산타랠리가 11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타랠리 기간은 그거랑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확한 기간이 언제일까요? 예, 보통 혹시 캐롤을 언제부터 들으시나요? 한 11월 초부터 듣지 않나요? 추석부터 듣지 않나요? 여름부터 듣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이게 그러니까 산타를 기다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산타 랠리에 대한 사실은 그 정의도 어찌 보면은 좀 사람마다 좀 달라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탁 트레이더스 알마닉 그래갖고 그 거래자 영감, 거래 영감, 주식 거래 영감 뭐 여기에 보면은 언제로 좀 정의가 돼 있냐면 12월 마지막 5거래일, 그 다음에 첫 1월에 첫 2거래일 합치면 7개의 거래일이 나오잖아요. 그 7일간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좋았다. 사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대략 올해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되네요. 보니까 2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건 그에게 언제 그러니까 토일이 언제 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첫 개장일 하루 이틀 그 정도를 합친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이게 1950년도부터 작년까지의 그 7일간의 7거래일간의 평균적인 그 수익률이 보시면은 1.26% 상당히 그 짧은 기간에 그 지수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오른 거죠. S&P 500이. 그리고 그것이 그 포지티브하게 즉 올라서 끝났던 게 거의 10번 중에 한 8번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늘 기대해 볼 만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왼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놓고 보면 작년, 재작년이 산타랠리가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이. 였죠 그때는. 예, 안타깝게도 그것도 이 2해 연속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지난주까지 좀 시장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3번 연속 안 좋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엔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조금 짧은 느낌이네요. 뭔가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산타가 하룻밤 사이에 싹 왔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산타랠리를 꿈꾸잖아요. 근데 산타랠리가 왔다는 뜻은 곧 연시에는 주가가 그만큼 오른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산타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시에 그만큼 반등을 할 여지가 좀 열려있기 때문에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예, 뭐 그게 대표적인 이제 소위 텍스 이펙트죠. 이게 뭐냐면 12월에 세금 내려고 미리미리 팔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또 내지는 또 그 소위 이제 뮤추얼 펀드들은 11월까지 소위 손실 본 것들을 팔면서 텍스 하비스팅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12월까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텍스 하비스팅입니다. 우리나라는 손실 본 거에 대해서 세금 보전이 없지만 미국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 본 거는 아예 그냥 소위 손실을 실현해서 내가 그에 번 거에서 그만큼을 제외하는 거. 요걸 하는 것이 상당히 소위 이제 세금 효과는 좋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1월부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1월부터는 소위 텍스 하베스팅 때문에 팔았던 그러한 소위 매도가 다시 매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1월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하는 장세 또 항상 연시에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 희망에 차서 시작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1월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설사 이분이 조금 밋밋하다 하더라도 뭐 1월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약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제뉴얼 이펙트. 1월 되면은 새 돈이 들어오고 1월 되면은 사람들이 좀 심리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보통 우리가 산타 랠리도 얘기하지만 1월 첫 주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1월 첫 주가 올랐을 때 그의 주식이 좋았다. 1월 첫 주에 빠지면 그의 주식도 안 좋았다. 이것도 뭐 과거 통계에 대한 약간의 뭐 장난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혹시 대표님은 믿으시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했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설명을 못 한다고. 소위 그 로직을 설명 못 한다고 꾸준히 통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설명 못 한다고 늘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장기간 동안 특정 기간에 설명력이 꽤 높은 그러한 패턴, 그걸 보통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패턴은 뭐 상관관계든 인과관계든 뭐 정확히 우리가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고 설명 못하면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관관계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지만 절대 또 무시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셧다운이라든지 12월
12월 FOMC 회의라든지 뭐 3분기 어닝 시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나 새해 주간에는 반장이나 휴장도 많은 만큼 거래량도 좀 적어지고 시장 분위기도 약간은 좀 한산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은 연말연시 기간 동안 좀 주목해볼 만한 지표 혹은 뭐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오늘 새벽에 이제 PC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CPI 나오고 적어도 이제 소위 그 금리 관련된 것 또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전공하는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멘붕 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원래 예상치보다 한 3.1 생각했는데 2.7인가 나왔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나름 일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되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거의 한 절반이 뭐야? 한 70%가 더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소위 제대로 소위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블랭크 처리한 거. 그냥 제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과소평가, 물가가 너무 과소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자체는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수치가 과소평가되고 12월은 좀 이번엔 제대로 거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둘째째 CPI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에 PCE 나올 텐데 그러면 혹시 12월에는 되돌림 현상이 일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일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CPI, 그러니까 같은 상무부 안에서도 CPI 조사하는 조사국이랑 PCE 조사하는 조사국이 다릅니다. CPI는 소위 이제 BLS라고 그래갖고 노동통계조사국이라는 데서 하고요. 소위 PC 연준이 좋아하는 개별 소비 지출은 BEA라고 그래갖고 경제조사 분석국. 경제 분석 조사국 이거 뭐든지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근데 PC는 이 앞에 말한 그런 소위 CPI 리테일 세일즈 기타 등등들을 다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는 자체 조사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로 데이터 자체가 구멍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PC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PC 데이터에 대해서 적어도 연준이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제 목매지 말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 안 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리가 지금 안 내려왔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절대적으로 좀 거기에서 CNBC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팁스라고 그래갖고 소위 미국 10년물 물가 연동체 금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 한 달간 최고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오히려 지금 사실은 12월 달 올라갈 거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거기에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가 냉정하게 보면은 산타랠리에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럼 실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대로 그냥 놔둬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금리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 현재 CNBC 말씀해주신 그 차트입니다. 팁스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에서 다시 4.2를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고 30년물 금리도 지금 4.85. 어찌 보면은 최근 고점 라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제가 한번 쭉 돌려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의 프랑스, 독일의 미국 금리까지 다 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 장기 채권 금리가 싹 다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산타랠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스닥이 올라오니까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한쪽은 분명히 불안한 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특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거의 5% 가까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성장주, 반도체 변동성 큰 주식들은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요거 보니까 신고가는 못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가다가 밀리면은 또 왕창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도 있으니까 요럴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연준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는 2번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 2번을 언제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원래 4월 아니면 6월 이렇게 보통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2월부터 시작해서 1, 2, 3월 정도 데이터를 봐야 그 데이터를 4월부터 이제 평가하면서 그쯤에 빠르면 4월 아니면 6월 정도부터 첫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적어도 미국발 유동성 랠리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조금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 때문에 지금은 최근 한 달 뭐 조금은 사실은 이제 일부 왜냐하면 지금 러셀 2000이 한 달간 보면은 S&P 500보다 더 낮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S&P 500이 한 달간 한 2%대 뭐 올랐는데 러셀이 아마 그거보다는 한 1.5배 더 올랐습니다. 3, 4% 올라왔던 기억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형주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것 자체는 결국은 이 금리 올라가는 것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의 해석을 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고 굳이 우리가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걸 좋게 해석하면 앞으로 경기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혹시 걱정은 거꾸로는 이 우측에 보면은 이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 그다음에 수급 속으로 내년에 찍어야 될 장기차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거나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들 기준으로 G7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에 쏙 좋은 모습 아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내년도에 첫 번째 와일드 카드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 금리지만 진짜 숨어 있는 와일드 카드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결국은 또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를 정말로 지금 은근슬쩍 지금 연초 대비 지금 한 3, 4% 강세 같습니다. 지금 7.3인가 1달러당 7.3 위안화에서 지금 7위안까지 지금 강세를 왔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더 열어줄지. 이것 자체가 또 글로벌 저희 이제 지역별 또 스타일별 모든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도 꼭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물론 올 한해 AI 강세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상승률도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의외로 런던 증시, 그러니까 FTSE 100의 연초 대비 상승률이 21.1%로 같은 기간 S&P 500은 14%, 나스닥은 17%를 웃돌았습니다. JP모건은 내년도 FTSE가 최대 10에서 14% 상승, 이외의 다른 월가 기관들도 역대 최고치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유럽 쪽, 아시아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전제는 올해 사실은 지난 14년간 미국의 나홀로 강세였죠. 그 예외주의, 승자 독식, 미국 기업이 뭘 하면 세계 사실 독점이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빅테크, M7을 만들어낸 배경이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조금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고,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딥시크나 소위 알리바바나 뭐 이런 쪽에서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에어비앤비에서 GPT 버리고 알리바바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야, 이게 경쟁 전 세계 그런 사업 세계는 냉정하구나. 뭐 이런 걸 저도 먼저 봤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올해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최근까지 주요 지수들을 상승률을 분해를 했는데 지금 왼쪽 차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 세계로 우리나라조차도 그렇지만 일단 세계에 투자를 할 거냐면 일단 자기 나라 돈을 미국 달러로 다 바꿉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 달러를 갖고 어디 가든 이제 바꿔서 이제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항상 다 USD,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수 상승률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사실 보면 1, 2등이 스페인 아니면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벡스가 이제 그 스페인이고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인데 둘 다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원화가 강세 갔다가 지금 최근 6개월 약세돼서 사실은 환율 효과를 못 봤는데 그 아이벡스는 유로화의 강세 때문에 유로화가 7, 8% 강세하지 않습니까? 그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결국은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한국과 스페인이 세계 1, 2등을 다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도 보시면 대부분 지역별로 자기 지수 자체가 좋고 유럽 쪽은 거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도움을 받아서 달러 베이스로는
S&P 500보다 제일 좋았다.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S&P 500이 비교적 올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15%, 16%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이제 뭐랄까 좀 그 상대적인 박탈감? 좀 아쉬움 이제 뭐 이런 걸 분명 느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도 약달러가 될 것이냐 이제 이 이슈가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외환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컨셉은 로이터에서 지난주에도 그 서베이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약달러가 진행될 것 같다. 그거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또 미국 행정부가 또 원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모토지 않습니까? 약달러. 약원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이제 다만 요게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 이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측 차트가 많이 보셨던 차트일 텐데 X축은 지난 10년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우측 차트를 좀 봐주시면 그러니까 X축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고요. 이거 Y축은 X축은 밑에 가로축은 뭐냐면 PER입니다. 이게 이제 선행 PER인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점을 했는데 이게 12월 달 향후 12개월 선행 EPS 대비 지금 PER이 22~23배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주식에 들어가면 맨 왼쪽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썩 재미가 없었다. 과거에 이제 이게 1970년도 이상 과거의 흐름이 이랬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심플하죠. 비쌀 때 사면은 재미없다. 이게 아무래도 성과를 어떨 때 당연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합쳐놓고 보면은 길게 놓고 보면 성과가 좀 부진했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평가였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의 현재 S&P 500의 레벨은 추가적인 급격한 EPS 증가로 PER이 충분히 내려와 주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아서 가격 레벨이 좀 내려와 주거나 하면 그 이후에 좀 소위 이제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적어도 현재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시장에서 올해 미국 대비 다른 나라가 좋았던 것을 지난 14년간 미국의 장기 강세장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의 선관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장으로 조금 더 어려운 장이 되겠죠. 사실은 그런 장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좀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화면을 조금 연결해 주시면 제가 아까 요 그 표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요 남색깔로 표현된 게 이게 EPS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실제로도 수익률로도 연결이 됐다. 지금 우리가 EWY라고 하는 그 ETF가 있는데 그게 연초 대비 한 80%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것도 돈을 예상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비싸긴 한데 분명히 비싸긴 하지만 M7의 이익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포드 PER이 뭐 25배니 30배니 하는데 얘네들이 1년만 지나도 40% 50%씩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다시 저렴해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AI 관련돼서 로봇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수익률로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EWY가 80% 올라갔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더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나 메모리가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AI라든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TSMC 같은 기업들이 어차피 내년도에도 돈 잘 벌면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비싸다라는 점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살 때 아닌데 성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살 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아까 말씀드린 M7에서 과거와 달라졌는 거 최근 3년 동안 확실히 바뀐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벌써 전 작년이라 부르네요. 저는 26년으로 넘어가 있네 그 생각이. 그렇죠. 뭐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 8, 9, 10월 달 들면서 M7이 AI 정확한 얘기는 M4죠. 저기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더 뭐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니 메타. 메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부터 사와야지 네네네. 사와야 되니까 GPU를. 이들이 AI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올해까지 하면 한 3,500억 달러 정도 투자했고 내년에도 지금 한 5천억 달러 투자한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돈 번다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여기 플러스 이제 나머지 이제 오라클이니 뭐 기타 등등들도 이제 막 지금 달려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지금 현금이 별로 소진 안 되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구글 정도가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미 그 소위 그 오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미 순채무로 넘어가 있는 나머지 회사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넘어서는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원천이 됐는데 우리가 애들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는 빚내서 시장에서 돈을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돈 빌려주는 것도 좀 깐깐하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까지는 무조건 AI 투자만 하면은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줄 서 갖고 내 돈 좀 빌려가세요. 하던 시대가 불과 9월 달과 10월 달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로 가서 결국 우리가 AI의 그러한 우리가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매년 30-40%씩 향후 5년간 성장한다는 그 그로스의 근간이 되는 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에코티로도 되지만 그러니까 뎨 파이낸싱도 되게 쉽게 될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싹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통하려면 내년에도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반반된 거죠. 일단 오라클은 어려워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나머지들도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하나하나 이게 점점 치고 올라와 보면은 구글 빼고 나머지들도 이제 투자를 오히려 이제 약간 둔화시켜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연결돼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이렇게 SK하이닉스 쫙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말로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혀 이슈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근데 그 다음 그림까지 우리는 완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갖고 그 다음이 점점점점 이렇게 위아래로 막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를 꼭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대전제는 결국은 AI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했으면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략에 대해서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성재경 대표님이 올 한 해 내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바로 요새 까는 은이었다. 거예요, 아니, 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금과 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정말 말 그대로 연일 신고가를 재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 좋으시겠지만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좀 허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되죠? 저도 2년간 금을 안 사다가 도저히 금을 사고 못 쫓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이 상대적으로 연초에 보았을 때 은이 못 쫓아가갖고 은을 뺏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당연히 못했죠.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은이 올해는 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은 비율이 지금 한 70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예, 수치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은 70, 그러니까 온스당 은 70을 줘야 금 1온스를 살 겁니다. 지금 보통 그걸 금은 이제 교환 비율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이 보통 지난 한 30년 평균이 제 기억에 65, 70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은 비율로 이제 은의 랠리는 지금 정도면은 거의 이제 목에 좀 온 상황이에요.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예. 이게 지금 2025년도가 여기거든요. 2025년도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각도가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 120% 올랐을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이게 약간 보면은 투기성 차트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그런 네. 각도다 보니까 괜히 9월 달에 금이 올라갈 때처럼 점점 이제 포모로 인해서 매수가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네. 그런 각도라서 맞습니다. 아, 이게 언제 파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미 그러니까 수익을 낸 구간이니까 네. 저는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떨어져도 이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은을 쫓아간다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쵸, 아 그쵸, 이제는 그쵸. 너무 늦었다.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아야
사실은 10월에 한번 조정을 줬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식의 조정이 한번 오면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금을 비율도 그렇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다들 금이 아니라 은무로 보잖아요. 지금 네. 은이 단위 좋았으니까 항상 그건 뒷북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 하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분위기로 막아봐서는 금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뭐랄까요 오픈 마인드로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10월 조정이 요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때 이제 네, 네. 54달러에 갔다가 맞습니다. 요 정도 떨어졌어요. 차트로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요게 15%입니다. 저때 흔들렸습니다. 저도. 네, 요게 15%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러고 약간 또 차트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출발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한 55달러까지는 떨어져도 55달러까지를 그냥 조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네, 차트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금이 이제 먼저 가줘야 돼요. 네. 은이 먼저 날릴 수는 신고가를, 없고, 네. 예, 그러니까 금이 가야 그 다음에 은이 갑니다. 그래서 네. 금은 비율이 좀 벌어져야 은에 좀 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금을 사나 은을 사나 만일 똑같이 둘 중에 뭘 살 거 물으면 저라면 금을 살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오히려 은보다는 금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이 아직 신고가를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금이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또 한 번 네. 이런 애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뭐 나눠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채권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돈을 더 풀자,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결국 그 이제 금이 신고가를 더 쓰고 올라갈 거다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도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내년도에 더 튀었을 때. 이러면은 우리가 성장주 일변도의 투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럴 때는 또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원래 가치주하고 성장주는 특정한 기간을 사이클을 두고 가치주 좋다가 성장주 좋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지난 한 십몇 년간은 그냥 성장주 일변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08년 이후에 전 세계가 소위 제로 금리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실 성장주가 이전의 사이클보다 상당히 길게 성장주가 매우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M7을 태동시킨 이제 그 이유도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살이 높으면은 결국 고점에 오면 또 내려가는 거고 저점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보통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소위 서로의 차이가 유럽은 드디어 변화가 왔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양호한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성장주가 양호한 건데 유럽은 이미 이제 그것이 꺾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때부터 인플레이션발 장기 금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 지금 전 세계 선진국 금리는 다 지금 짙은 저 파란색 선처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통상적으로는 성장주가 이제 맥을 못 쓰고 가치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너무 먼 미래 약속하는 거거든요. 나 믿지? 내가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큰 돈 벌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 근데 당장은 나 줄 거 별로 없어. 이제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대체제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돈에 손에 쥐겨줄 쿠폰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사실은 국채금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이제 가치주고 거기에 배당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고사에 조금 다르게 사실은 그거와 차별되게 지금 여전히 성장주가 좋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한 3년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긴 결국은 AI죠. 근데 이게 23년도부터 딱 벌어졌는데 GPT가 등장한 타이밍과 이게 벌어지는 타이밍이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벌어진 거는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의 흐름과 따로 놀게 된 것은
AI라는 모멘텀을 사실 미국 혼자 다 차지했잖아요, 사실. 네. 결국은 저것이 이제 결국 성장주가 다시 한번 향후 지난 3년간 더 가치주 대비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장기 금리가 별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이러면 과거의 경험상 그 우측 차트를 열어보시면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구간별로 과거 1979년부터 지금까지 구간별로 보면 보통 3, 4%를 전후해서 3, 4%에서 그 장기금리 10년물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가치주가 더 양호한 모습 보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3, 4%더 아래쪽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더 빼시하고 그쪽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지금 내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 뱃보다는 가치주를 적어도 이제 반반이라도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혹시나 있을 소위 미국 내에서의 그런 변화,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뒤통수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안전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확실히 좀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항상 전 세계에서 금리란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바라볼 때 그 자산을 바라보는 그 가격을 뭔가 그 결정해주는 일종의 할인율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성장주가 항상 이제 나만 믿어 뭐 이런 걸 해갖고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한계가 분명 부닥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저에겐 또 다른 말로 하면 조달금리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어찌 보면 23년 이후에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여기 지금 성장주가 어떤 종목들을 성장주로 넣었는지가 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엔비디아는 성장주입니까? 애플은 성장주입니까? 구글은 성장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스닥의 빅테크다 보니까 성장주라고들 다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장률도 높은 건 맞는데 현금 흐름 놓고 보면은 이게 가치주보다도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라고 했을 때 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가 필수 소비재인가 현금 흐름이 좋은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는데 지금은 빅테크라는 친구들이 가치주의자 성장주인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만약 이 차트에 빅테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차트를 잘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여기 이거는 상당히 평균적인 얘기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주 성장주는 모든 업종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업종 안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는 그 안에서 퍼센타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1위부터 100등까지 쭉 PER을 나눈 다음에 상위 한 20개, 30등까지는 높은 PER은 성장주. 저 아래쪽에 있는 한 3, 40개는 가치주. 보통 이런 식이 가장 뭐랄까 무식하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MSCI 소위 US 그로스 US 그 성장 그로스 밸류 가보시면 그 종목들이 나오고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도 그걸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그것이 말씀 주신 대로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왠지 성장주 같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그 MSCI에서는 가치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워낙 PR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종목으로 놓고 보거나 업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싼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거, 테슬라 이런 거라 볼 수도 있겠죠. 팔란티어는 그냥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싼데요. 달나라죠. 뭐, 네네네. 예,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그냥 우스개로 했는데 거기는 정말로 완전히 좀 별개 예외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익이 전혀 안 나오는데 지금 막 가는 거고 대표 성장주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확실한 것은 같은 값이면 이제는 조금은 저렴한 조금 안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눈을 돌릴 때가 있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렴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 포드 PER이 지금 7배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차트 열어주시면은 그 주인공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지금 포워드 PER이 실적 발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7배까지 내려갔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메모리 쇼티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곳이긴 하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도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미국보다 아시아가 좋았다. 한국이 독보적으로 좋았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 메모리 시장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말 그대로 존버하는 게 맞는지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지금 현재 예상하는 이익대로 나온다면 가치주가 맞고 싸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 아니 내년 하반기, 내후년도의 그림이 그 누구한테 지금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테크 쪽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시크리컬 종목들은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파는 이 전략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포란 얘기는 주가가 높아서 고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오다 멈추고 이익이 너무 안 나와서 그렇죠. PER이 높아지는 경우 이게 이제 시크리컬의 대표예요. 그래서 저포란 것은 주가를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이 더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크리컬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한 4, 5년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고 2, 3년 되면 픽 치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그 사이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근데 기술주들이 일반적인 그런 플랫폼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술주들은 그 하드웨어 쪽은 시크리컬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PER 7배, 8배가 올해 PER 7배, 8배, 내년은 그러면 5배, 3배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 내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채권 금리를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PC 데이터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다. 연준한테 중요한 지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년도에 이제 6월 정도 금리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보수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걸 공유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위안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는 이게 2026년도에 대한 AI, 뭐 IT,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지만 27년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이 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짝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 창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신년에 뵙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12월 30일인가에 한번 연 월요일이 마지막에 남았더라고요. 오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29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올해 마지막을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고요.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이셨고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